우리 수업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3번 남았는데 마지막 수업은 종합토론이라서 이제 제가 수업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하고 다음 시간 수요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를 할까? 2번밖에 안 남은 수업에 사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고르고 버리고 고르고 버리고 하다가 오늘은 뼈다귀시 논쟁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선택받은 주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요. 이게 우리 강의실은 필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필기를 PPT에다가 임시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 형식 논쟁을 통해서 본 것은 이 2가지에 대한 서로의 어떤 의견 대립, 겉으로 보기에는 의견 대립이지만 이 2가지 쟁점을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을 해본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내용보다는 문학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차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다양성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서로 100사람이 100마디를 할 수 있는 사회인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의 본질은 결국 어떤 질문이냐,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 2사람은 사실 이 2가지를 가지고 서로 약간 비껴간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문학의 본질 얘기에 더 치중을 했고, 한 사람은 문학의 역할, 즉 문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2사람은 합의된 논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고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문학의 본질 얘기하고 역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난 지점이 있어 보였지만 결국은 문학의 본질, 역할 둘 다 뗄 수는 없죠. 이런 측면들이 바로 내용 형식 논쟁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어떤 쟁점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내용 형식 논쟁이 왜 중요한가? 결국은 거기에서 형성된 담론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형식에서 말하고 했던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뼈다귀시 논쟁, 당시에 있었던 논쟁입니다. 부제로 조그맣게 붙어 있죠. 혁명적 로맨티시즘의 탄생. 이건 임화 얘기를 할 때 임화의 시적 세계가 결국은 혁명적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어떤 혼종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혁명적인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혼종적인 문학의 어떤 조류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가라는 얘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오늘의 이 논쟁이요. 자, 그래서 임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임화는 시인 임화입니다. 시인으로서의 임화를 중심으로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시집이 있었죠. 우리가 보았던 현해탄 1938년 첫 시집, 2번째 시집은 47년의 찬가. 이 시대적인 결절점에 따라서 임화의 시적 세계가 변해요. 이 시집 내부에서도 변하지만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 47년은 해방을 겪은 후죠. 51년은 한국전쟁 중이고요.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계기들이 임화의 시세계의 내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각 시집의 특징이 매우 선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실제 시집의 표지들이고요. 자, 여러분이 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오빠와 화로, 긴 시라서 사실 다 하나하나 뜯어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시를 한번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뼈다귀시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읽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성우를 오늘도 모셨습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작아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놀랐어. 오빠의 거북목이 들어가서 쓰러졌어요. 언제나 오빠가 이미지를 키우는 조그만 집이라 부르는 영남이다. 그리고 해가 비친 하루에 늦은 시간에 담배를 비추고보다 어린 놈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목이 하루가 쓰러졌어요. 그리하여 그대는 하늘가랑 나는 불쌍한 영남이하고 저하들처럼 또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남녀와 같이 무릎을 저주가 말하기 전했어요. 오빠, 저는요, 잘 알았어요. 늘 그날 오빠가 우리 기동생을 떠나 그리로 들어가신 그날 밤에 연거치와의 관련을 새벽쯤이나 치우시고 계셨는데 저는요, 잘 알았어요, 오빠. 언제나 철없는 제가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고단한 저녁을 다치실 때 오빠 몸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빠는 파란 얼굴에 피곤한 웃음을 웃으시며 외국에선 눈에 썸내가 나지 않니 하시던 세상을 이제하고 용감한 우리 오빠가 왜 그날 말 한마디 없이 담배 연기로 방쪽을 메워버리시는 우리 용감한 오빠의 마음을 저는 잘 알았어요. 천장을 향하여 기어올라가던 예술이 담배 연기 속에서 오빠의 강철 같은 속에 뱉은 미세한 결정과 성스러운 각오를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하여 제가 용량위에 벗어나려도 큰 추억을 보내며 문지방을 때리는 손소리, 마루를 밟는 것들의 구르소리와 함께 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이대한 오빠는 불쌍한 저의 남녀의 중심을 담배 연기에 써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오빠, 그래서 저도 영남이고 오빠와 또 가장 위대한 용감한 오빠 친구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을 때 저는 재산위를 떠나서 벽상에 무쇠살을 동생의 손톱을 부러뜨리고 영남이도 담배 냄새 불어를 내쫓아 동생 꽁무니를 봅니다. 그는 안국수가 같은 이가지 밑에서 코를 고르고 있습니다. 오빠, 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나라 천년의 우리 오빠와 피치를 같이 함께 시대이고 영남이도 오빠를 늘 칭찬하던 새같은 거북문의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윤미라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사랑스런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루를 태어나도 하늘가는 빛깔처럼 많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는 가셨어도 귀여운 수연이 연남이가 있고 그리고 무릇의 너는 수연이의 따뜻한 눈빛이 제 가슴이 아직도 더웠습니다. 그리고 오빠, 가뿐히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연남이 뿐이 부끄러운 성문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슬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청년 오빠의 부수한 위대한 친구가 있고 오빠와 형님을 잃은 수없는 대두바이와 동생, 저희들의 귀한 동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음 일은 지금 섭섭한 그날 사건을 안고 있는 우리 동무선에서 싸워줄 것입니다. 오빠, 오늘 밤에 세워 유난상을 붙이며 사흘 뒤엔 새 소문이 오빠를 떠올리는 몸을 익혀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누이동생과 않는 건강이 오는 날마다를 싸우면서 보냅니다. 연남이는 몇 해갑니다. 밤이 늦었어요. 누이동생. 네, 여기 밑에 누이 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잘려버렸는데 계속 제가 폰트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자, 누이 동생이라고까지 이마 시의 일부예요. 누이 동생까지가. 자, 이 시는 서간체 형식을 띠고 있죠. 누이 동생이 감옥에 갇힌 오빠를 향해서 쓰는 편지의 형식인데 영화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안에 서사도 들어있고 누이 동생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서사의 내용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말 속에서 아, 오빠가 노동자인데 노동운동을 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감옥으로 끌려갔구나. 이 남은 두 누이 동생은 남동생이 있는데 이 두 사람도 어떤 혁명, 노동운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시를 쓴 사람은 임화란 말이에요. 근데 임화가 누이 동생, 그 여동생의 말을 빌려서 하고 있죠. 이런 장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우리 다뤘었는데 임화할 때. 잊어버렸어요? 단편서사시라고 한다 그랬어요. 짧은 이야기가 있는 시라고 해서 단편서사시라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걸 흔히 쓰는 기법이에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학 장르나 이런 데서 어떤
페르소나를 작가가 이용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방백이고 독백이고 이런 장면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특히 계급주의 문학, 프로문학에서는 이런 형식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제가 됩니다. 이마가 굉장히 앞장서서 이런 시도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죠? 지난 시간에 사진에서 봤는데 김기진이죠. 김기진. 찬 등장을 해서 이 시를 읽고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볼게요. 공기가 밤사이에 땅바닥을 흥건하게 스리고 지나가고 아침 햇살이 널리 다정하게 푸른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까닭으로 센티멘트의 활동이 분할 수 없어서 타신지는 모르나 오래간만에 책을 들고서 물을 흘려보았다. 나를 울린 것은 이마 분의 시, 우리 오빠와 하루라는 것이다. 나는 눈썹 끝에 애써서 떨어지려 하는 눈물을 씻어버리고 이 시는 우리들의 시로서 얼마나 잘된 것인가 혹은 못된 것인가, 그리고 이 시에 무엇이 나를 감동하게 하였는가, 그것을 분석하기로 결심하였다. 네. 자, 우리는 김기진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내용 형식 논쟁에 휘말려 있었고, 결국은 이 내용 형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느냐, 김기진의 어떤 사상적 위태로움, 사상적인 어떤 기반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넌 우익적이냐, 기회주의적이냐, 뭐냐, 투철하지 않은 정신을 가진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김기진은 사실 억울했잖아요. 사실은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너의 말 때문에 우리 전체의 선전에 문제가 있다, 전선에 문제가 있으니 네가 사과해라, 이런 주변의 압력 때문에 사과했다, 이런 고백도 뒤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회고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가 문단에 딱 등장한 거예요. 김기진으로서는 그래, 내가 말한 게 바로 이런 거지. 문학이 어떤 이야기도 있고 감동도 있고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지. 즉 내용과 형식은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흘리는 김기진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우리 오빠와 화로가 이렇게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감동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김기진의 입장에서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시에서만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문학이, 이 계급주의 문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문학성과 이념성을 동시에 어느 하나에 치우치고 어느 하나를 버리고가 아니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즉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잘 추구할 수 있는 문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오빠와 하루가 보여줬다 라는 점에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자, 그래서 분석을 해봅니다. 뭐라고 분석을 할 것이냐. 결국은 단편서사시로 이 김기진이 명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현실적, 구체적 사실의 묘사요. 이것에 의한 정감의 전달이라는 점에서 단편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단편서사시 창작 방법은 그 소재를 사건적, 소설적인 리서치하고 그 소재의 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띄워가지고 적당하게 압축하여 사건의 내용과 사건을 중심으로 한 소재는 특히 일상적으로 통역, 간결하게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 오빠와 화로는 그 본적으로 쓰이는 사건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로 오빠를 부르는 누이 동생의 감정이 조금도 공상적 과장적이 아니면 전체로 현실, 분위기, 감정의 파악이 객관적, 구체적으로 되었고, 그것은 한 개의 통일된 정서를 전파하는 동시에 감정으로 가득 찬 한 개의 소설적 사건을 눈앞에 전개하고 있다. 네. 이 단편서사시라는 명명은 김기진이 한 거고, 아주 면밀한, 엄밀한 장르적인 개념을 가지고 만든 용어는 아니었어요. 김기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 속에 소설적인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파란색으로 쓴 부분을 보면 이 안에 우리 오빠와 하루라는 시 안에 담긴 이 소설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되게 현실성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걸 보면 굉장히 생생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죠. 구두발로 뭐 왔다, 권련을 피우고 이 양말을 깁고 있는 이 어린 누이의 모습,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이 누이가 회상하는 장면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사건들이 쫙 어떤 기승전결에 의해서 펼쳐지잖아요. 이런 것을 김기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시를 단편서사시로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감정이 공상적이거나 과장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용 형식 논쟁에서 왜 박영희의 소설을 김기진이 비판했는가 하는 걸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죠. 공상적이고 과장적이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사냥개가 주인을 물어 죽여? 왜 진다리가 갑자기 배고파서 밖에 나갔다가 왜 만주장사 아이를 갑자기 찔러 죽여? 이런 개연성이 부족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단점들을 이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시가 극복하면서 이 프로문학이 가야 될, 그리고 이념성과 문학성, 즉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극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기진은 이 우리 오빠와 화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결국은 그동안 프로시가, 즉 계급주의의 문학이 대중에게, 여기 섭취라는 표현은 이 김기진이 쓴 건데 제가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대중에게 왜 소구되지 못했느냐, 왜 다가가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알아보기 쉬운 말로 쓰지 못했다. 결국은 이 작가층, 이 문인들도 인텔리인 거예요. 노동자 계급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인텔리 계층이었기 때문에 알아보기 쉬운 말로 쓰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그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다 같은 궤에 있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대중 노동자 농민 계급을 위한 문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중을 놓고 문학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시가가 대중에게 소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짚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식이기도 하지만 김기진 자체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중이 재래의 가요에 집착하는 원인은 그들 대중의 저급한 의식과 교양 정도의 문제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계몽주의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어떤 사명감처럼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는 먼저 알게 된 사람이고 지식계급이고 깨우친 사람들이야. 그런데 대중은 그렇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깨우쳐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했죠. 김기진도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중이 의식 수준이 낮고 교양도 이 지식계급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계몽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들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그러니까 계급주의 문학이 이래야 된다 선전구호만 외쳐서는 그들이 알아먹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에 맞도록 해야 된다. 문학도 그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기진의 이러한 이론들, 주장들을 문학 대중화론이라고 명명하기도 해요. 문학 대중화론. 그래서 김기진이 주장하던 큰 틀에서의 문학 대중화론의 일환으로 이 우리 오빠와 화로 단편 서사시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자, 이 우리 오빠와 화로가 당시 문단에 던진 충격이 대단했어요. 이 김기진으로부터 시작된 거긴 한데, 이 소설가 이동규는 이런 얘기를 했죠. 프로시가 선전 삐라니 슬로건이니 하는 비난을 받고 있던 당시에 임화의 심화는 이런 조소를 퇴각시킬 수 있는 무언의 반박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념적인 구호로 얼룩지고 있었던 이런 계급주의 문단, 그 문학 전체에서 이 임화가 정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 오빠와 화로였다. 이런 평가니까 굉장히 환영을 받았겠죠.
또 윤곤강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나올 뼈다귀 포엠을 소탕시키는 데 있어서는 둘도 없는 챔피언의 임무와 역할을 했다라고 또 극찬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엄지척 한 거죠. 자, 근데 이 여러분 이제 뼈다귀 시가 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해골 씨가 오늘 몇 번 등장할 건데, 자, 이런 게 예를 들면 뼈다귀 시라고 얘기되었던 시들이에요. 여기는 읽지 않을 건데 눈으로만 보면 아까 권한 등의 뼈다귀 시라고 윤곤강이 아예 지명을 했잖아요. 권한이라고. 권한이 쓴 정지한 기계, 어느 공장 땡땡땡, 아마 노동자일 거예요. 이 땡땡 XX가 여기 많이 보이는데 이 당시에 XX는 검열에 의해서 삭제된 글자들입니다. 그다음 뭐 노동자, 당, 농민 이런 글자들은 다 검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노동자일 걸로 추정이 되고요. 노동자 형제들이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을 담고 있는데 보면 기계가 쉰다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뭐 보세요. 위대도 하다 우리의 아마 투쟁일 거예요. 위대도 하다 우리의 투쟁력. 왜 너희들은 못 돌리나? 고기 기름이 떨어지는 그 손으로는 돌리지 못하겠니? 이렇게 있고요. 이 너희들이 누구냐? 자본가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자본가 계급에 투쟁하는 반항심을 갖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저항적인 목소리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 당시로 봐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하겠지만 당시에도 이것은 거의 일종의 선전을 위한 구호에 가까운 시라는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아까 우리 오빠와 화로와 비교를 해보면 그 문학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또 권한의 시인데 가려거든 가거라 라는 시입니다. 여기 아예 직접적으로 호명을 해요. 소부르주아지들아, 못나고 비겁한 소부르주아지들아, 어서 가거라 너희들 나라로, 환멸의 나라로, 몰락의 나라로. 그래서 소부르주아지들아, 작은 쇠왕지 같은 소부르주아지들아, 늙은 여우 같은 소부르주아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에 계급주의 문학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뼈다귀신 거죠. 뼈다귀. 뼈다귀라고 하는 것은 살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뼈다귀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유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당시에도 이념이나 사건을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여 설명한 개념시. 개념만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념, 당시의 말로 하면 이념인 거죠. 이념만 살아있는 시가 그 뼈다귀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뼈다귀시를 정의하려는 여러 학자들이 있었어요. 뭐 서술어들이 있는데 개념적 서술시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또 교술적 구호시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말하면 이념성이 강하게 표출되고 문학성이 빈약한 시를 뼈다귀 시라고 하는 거죠. 내용 형식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결국은 내용이 우세한 시들이 당시 프로문학의 주류였다는 거예요. 내용은 곧 이념이죠. 이념성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우리 오빠의 화로여서 당시에 상황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의 프로시가 뼈다귀 시와 단편서사시로 이제 나뉘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구호적인 측면이 강했던 이념성이 강조됐던 시는 뼈다귀 시라는 하나의 어떤 묶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임화가 제기한 임화가 처음으로 시도한 이 새로운 그 영역에 뭐 이걸 배역시라고도 하고 이야기식이라고도 정의하는데 뭐라고 부르든 단편서사시라고 하는 영역이 새롭게 생겨난 거죠. 아예 장르처럼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고 이 김기진의 단편서사시론, 뭐 론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정리를 해보면 장르론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어요. 면밀한 어떤 것을 단편서사시라고 한다. 이렇게 장르적인 개념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어요. 왜냐? 서사가 있다. 아까 소설적인 뭐 구체성이 있고 감정의 과잉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사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했지만 어떤 배역시로서의 형식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당시에 짚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장르론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 단편서사식을 찬양만 한 건 아니에요. 당시 이제 계급주의 문학 자체도 워낙 강경한 분위기가 우세했기 때문에 나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뭐 문인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가에 더 가까운 분이고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당시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강한 계급주의적인 성향의 글들을 발표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일단 제목도 투쟁적이잖아요. 여기 보면 김기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란 글씨. 김기진 군이 전개한 이론 가운데 어디 계급적인 의식이 있으며 계급적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소위 프로문사인가 라고 하는 또 이게 사상적인 측면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 어떤 문학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제출이 되게 되죠. 자, 여기 이마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마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본질을 가진 그들 자체가 소부르주아 문사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소부르주아는 여러분 그건 알죠? 부르주아가 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이 있고 노동자 계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부르주아에는 누구냐? 뿌띠, 작은 소부르주아들은 지네들은 그냥 기반은 원래 노동자 농민 계급이면서 자본가 계급에 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일종의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입장에서 보자면 더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편이면서 근본은 우리면서 왜 여기 붙어? 그러니까 이 소부르주아들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당시 문단 기록들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소부르주아 문사리들이다 라고 임화도 여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두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투쟁적 노동자 농민에게 환영받는 시란 어떤 거냐 라고 예를 든 것이 이 적포탄이라고 하는 이건 그 필명이겠죠. 예명 내지 필명인데 굉장히 무서운 이름을 필명으로 쓴 건데 제목을 보면 동무들아 메대는 준비되었느냐. 이 메대는 노동절 5월 1일 노동절 메이데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제목의 시예요. 동무들아 비판, 교훈, 메이데이 의의를 진정하게 파악하는 거다. 노동 조건, 생활 조건 이런 항쟁으로 메이데이를 지키자. 이건 정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문학과 정말 멀잖아요. 이런 시들은. 그런데 이게 바로 진정한 노동자 농민에게 환영받는 시다라고 딱 이렇게 표본으로 제기를 하게 되죠. 자, 권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뼈다귀 시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거론이 계속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반박을 하겠죠. 이 XX가 너무 많아요. 다 그 검열에서 걸려가지고 우리 시는 뭐뭐 시대에 뭐뭐 시대에 뭐뭐 예술과 같이 뭐뭐 대중에게 뭐뭐주의를 아집부로 하는 외에 아무 의의와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투쟁, 혁명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었겠죠. 이 X 안에 아집부로는 그 선전선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시는 선전을 하는 역할과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문학의 본질과 문학의 역할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은 너무 문학의 역할에 완전히 치중한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안막도 마찬가지고요. 프롤레타리아 예술의 역할은 아지테이션과 프로파간다. 여기는 이제 준말을 쓴 거고 이건 전체를 쓴 건데요. 선전선동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명확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게 다 바로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시가 불러온 후폭풍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문학이라고 하는 게 대중을 선동하는 데 쓰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안막의 얘기를 보면 이거죠. 시의 센티멘털리즘과 로맨티즘은 이 눈물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이게 지양되어야 되는,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아예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이마시와 같은 것은 여기 시에 센티멘털리즘, 로맨티즘 같은 게 있는데 이러한 것, 감각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는 그들 작가가 여기 이마를 집었으니까 이마가 아직껏 뿌띠부르, 소부르주아적인 생활 감정을 청산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작가 자신에 대한, 작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문학에 대한 비판이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그래서 이 안막의 경우에는 이마의 단편서사시를 사입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사입이. 진짜 같은데 가짜라는 거죠. 사입이 프로예술.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아예. 무섭죠?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이 시를 좋다고 말한 김기진은 누구냐? 마르크스주의를 기만하는 비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 한번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마의 단편서사시에 대해서 비판하는 측면은 여기에 감상성, 낭만성,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걸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눈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입이다. 사입이 프로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문학이나 시에서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다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뼈다귀 시라는 논쟁이 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대놓고 비판하는데요. 이마군의 시에 우리 오빠와 하루 얘기하고 있죠. 어떤 센티멘탈한 여성을 머리에 두고 쓰지는 않았나. 않았나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죠. 어떤 여성을 인물로 내세우고. 우리는 이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허구다. 가짜다. 그래서 이 작품 우리 오빠와 하루는 소부르주아 문사로 하여금 헐값에 감상적 동정의 눈물은 짜내게 하였지만 노동자 농민으로 하여금 주먹을 쥐고 이를 갈며 전투의 불꽃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돼요. 자, 이 당시 이마는 카프 소속이죠. 카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이마에게 얼마나 큰 압박으로 작용했겠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논쟁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짐작도 가능하게 되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비판을 해요. 서사잖아요. 이 김기진이 이 서사가 있다. 이 서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서사인가가 더 중요하다. 서사가 들어있다는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 서사가, 그 시에 들어있는 서사가 대중에게 센티멘탈한 헐값의 동정심만 일으키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반대로 읽는 대중에게 강렬한 투쟁심과 용감한 투쟁심 비슷한 혁명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고취해 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마의 시는 전자라는 거죠. 헐값의 동정심만 일으키는 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신의 시에 대한 변호이기도 하고 이마 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뼈다귀 시 이마가 촉발한 단편서사 시에 대한 문제는 감상성에 대한 비판, 헐값의 동정심, 눈물은 짜낸다.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감상성에 대한 비판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뼈다귀 시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상성의 문제다라는 방향으로 또 쟁점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제 뼈다귀가 왔다 갔다 하죠. 자,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자, 아까 이 논쟁이 일어난 게 1929년, 3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마가
30년 1월 15일 남쪽 항구의 일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아서 여기 30년 3월에 작품을 하나 더 발표합니다. 시를. 양말 속의 편지라는 시인데요. 이 논쟁 속에서 이마가 발표한 시이기 때문에 또 굉장한 주목을 끌었겠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눈보라는 하루 종일 북쪽 천창을 때리고 갔다. 우리들이 그날 회사 뒷문에서 기체를 모든 그 밤같이 몇 번 그것은 왔다. 팔다리 코근형 흥분하게.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프고 쓰린 것보다도 그 뒤의 일이 알고 싶어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늙은 어머니들, 붉은 아내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풀리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그러나 모두들 다 하나의 자식들이다. 언제나 우리는 말하지 않았니? 너만이 늙은 어머나 아내를 가진 게 아니고 나만이 사랑하는 계집을 가진 게 아니라고. 감방은 차다. 바람과 함께 눈이 들이친다. 그러나 감방이 찬 것이 지금 새삼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선수들은 몇 번째나 이 춤은 이 어두운 속에서 다 그들의 새의 뜻을 달구었다. 참자, 눈보라야 마음대로 미쳐라. 나는 나대로 뻗으리라. 이쁘다 XX도 XXX 군도 아직 다 무사하다고. 그렇다. 깊이 다 땅속에 들어들 박혀라. 아무런 놈의 것이 와도 뻗대자. 나도 이년 이대로 돌멩이 부처같이 뻗대리라. 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마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시를 썼을까요? 자, 이마가 고심 끝에 썼던 시인데요. 역시나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빠와 하루와 이 양말 속의 편지를 비교했을 때 이 감상성에 대한 것이 공격의 주 포인트였기 때문에 감상성을 극복하고 어떤 혁명적인 투쟁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이 시에 드러납니다. 이 양말 속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왜 양말 속의 편지인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양말 속에 편지를 넣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건 어떤 노동운동을 하다가 또 갇힌 어떤 청년의 이야기죠. 청년이 양말에다 편지를 넣어서 전해준 거예요. 이게 이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아까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 시에서는 이마가 거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양말 속에서 넣어서 보낸 편지, 우리는 뻗대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투쟁 의지를 꺾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밖에다 전한 거예요. 감상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들. 늙은 어머니들, 굶은 아내들이 우리의 마음을 풀리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상적인 면이 더 커질까 봐. 근데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다 우리 사나이 아니냐. 너만이 엄마가 늙은 어머니 있고 아버지 계시냐. 또 나만이 사랑하는 여인 있겠느냐. 우린 다 있지만 그래도 약해지면 안 돼. 투쟁 의지를 계속 가지고 더 강하게 가지고 가야 돼. 이런 게 여기 뭐 뻗대리라, 뻗대자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이마가 이 시를 양말 속의 편지를 발표하니까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마는 문단에 정말 셀럽이었어요. 이마가 뭐 하면 바로 화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노풍이라는 사람이 이 양말 속의 편지를 보고 평면적인 단조로움이 있다. 표현상의 긴장이 부족하다. 계급적 민족 의식이 도식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되게 비난을 합니다. 좋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또 임화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제목을 보세요. 노풍 시평의 항의함이라는 글을 발표해요. 이 노풍은 누구냐? 정노풍이거든요. 정노풍의 시평에 대해서 내가 항의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글을 발표해요. 자, 뭐라고 하냐? 읽어볼까요? 이마는 자작을 방해한다. 이 방만한 행동을 방해하는 것을 용서하라. 그러나 이것은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군 눈을 크게 떠라. 나는 자작을 설명하여야 할 만치 돌려라 시인인 것을 서러워하면서 붓을 옮긴다. 사실 양말 속의 편지는 전의의 입으로 불러진 노래이다. 이 사건은 부산방적의 파업을 서사적 사건을 삽입하여 구성된
형무소에 있는 지도자가 직공들에게 보내는 노래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고명한 비평가가 아니고라도 가능한 것이다. 그보다도 문제는 이 시가 왜 양말 속의 편지인가 하는 데부터 출발한다. 시평가 정부는 불행히 이것을 이해할 자격이 저려졌다. 오히려 이것은 일상투쟁에 또 끊이지 않는 공장 내의 조직사업에 생활하는 한 개의 노동자의 고병이 몇십 배 정확히 또 따뜻하게 이해한다. 자, 자기 이름을 남인 것처럼 써서 임하는 자작을 방해한다. 즉 내가 내 시에 대해서 변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하는 거죠. 이걸 방만한 행동이지만 안 할 수가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만큼 나는 졸렬한 시인인 것을 서러워하면서 붓을 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내가 설명해야 돼? 라고 하는 서러움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슬픈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화가 난다기보다, 물론 화도 나겠지만 이 화 속에 들어있는 건 어떻게 보면 여기 서러워한다라고 했는데 슬픔이 좀 섞여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화는 최초의 출발을 굉장히 감상적인 시풍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언급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난다면 알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어떤 투쟁이나 시대적인 어떤 사명감, 그 위치 이런 것들이 임화의 시를 계속해서 어떤 투쟁적인 면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임화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이 있었어요. 마지노선. 나는 이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전선동 구호를 외치자고 마음먹으면 뭐 얼마든지 외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이어서 무너뜨릴 수 없는 선, 그게 아마 임화가 김기진하고 어떤 상통하는 면일 것 같은데 이 양말 속의 편지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정로풍 네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고 하라. 유치장 내에서 외부로 전하는 서신이 어떠한 고심이 되겠는가. 고명한 시인이고 평론가인 정군. 이 시는 양말 속에 구겨진 편지 아니고는 푸념단 사람들의 중에 도달치 못한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만이 자기의 일로 알 것이며 고난의 시들은 얼굴 주름이 움직일 것이다. 여기에는 일점의 로맨틱도 용서치 않는다. 이것은 생생한 일상투쟁의 사실인 까닭이다. 허나 정군에게 있어서는 이 길은 금단의 길이다. 고명한 비평가로 스스로 임하는 정로풍 교수는 알 리가 없다. 스트라이크 지도의 아지트 조직, 그 지하적 조직을 이해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악평가를 격파하자. 시인이여, 이제는 임화의 방만을 용서할 것이다. 관계는 지져도 우리는 간다. X기의 밑으로. 여기 마지막에 X기는 당기일 거예요. 당의 깃발, 당기의 밑으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임화에게 향하는 공격이 감상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렇지 않다. 감상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너무 사실적인 것이다. 그리고 계급주의적인 메시지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방어를, 자기 방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는 걸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정로풍 네가 몰라서 그래. 악평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계급적인 의식 투철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시도 마찬가지야. 이런 방어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러한 자기 방어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 비판으로 가요. 자기 방어와 자기 비판은 수준이 다르죠. 자기 비판은 어디로 가냐? 결국은 양말 속의 편지 말고 우리 오빠와 화로로 향해요. 여기 보면 흥분된 감정으로 뭘 노래하고 기사를 읽고 눈물을 쏟아져 본 적밖에 없다. 나는 그래. 내가 직접 노동의 현장에 있지 않고 내가 노동자가 아니고 나는 문인이고 인텔리야. 뿌띠 부르주아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었어. 이런 자기 비판인 거예요. 이 파란 글씨 보면 불행히도 우리는 종이 위에서 흥분하였으며 머릿속에서 노동자를 만들고 철피를 쥐고 뭐뭐의 심리를 분석하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한 자기 비판인 거죠. 실제에 가닿지 못했다 나는. 머릿속에서 짜낸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가 와도 5월에 태양만 부르고 누이 동생과 연인을 까닭 없이 노동자를 만들어서 자기 중심의 욕망에 포화되어 나자빠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우리 오빠와 화로 얘기잖아요. 누이 동생과 연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노동자로 상정해서 시 속에다가 쓴 거니까요. 자, 이러한 프롤레타리아가 사실로 있을 수 있는가? 만들어낸 거고 가공이고 현실과 멀다. 이런 자기 비판을 하게 됩니다. 되게 쓸쓸하게 느껴져요, 저는. 여러분은 되게 투쟁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다만 자, 회장님 이 자기 비판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한번 보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내가 쓴 시에 두세 개의 작은 부분의 사실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감상주의와 비투쟁적이라고 할지 비혁명적이라고 할지 비혁명적 현실의 예술로 전화되고 만 거다. 어떤 경향이냐. 연인과 누이를 무조건적으로 노동자를 만들어서 자기의 소시민적 흥분에 이바지하며 무슨적 사실 또는 진실한 생활상이 없는 곳에서 동지만을 부르는 그 자신 훌륭한 일개의 낭만적 개념을 형성하고 만 것이다. 라고. 자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내가 시에서 무슨 짓을 했냐.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곳에 빠져버렸어. 라고 하는 비판을 자기 스스로 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시들이 소시민의 초조한 감정적 흥분을 돕는 이외에 아무 효과도 없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마가 한 말들 막 길게 썼는데요. 제가 6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자, 낭만성을 타파하자. 이게 구호죠. 감상성을 버리자. 구호죠. 낭만주의는 퇴보주의다. 우린 앞으로 나가야 된다. 나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러지 말자. 프롤레타리아인 척 하지 말고 진짜 프롤레타리아가 되자. 그리고 이러한 문학들은 사실주의, 리얼리즘의 길로 감으로써 추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 비판의 글을 발표함으로써 하게 됩니다. 문학이 어떻게 뼈다귀가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자, 그런데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격변의 시기가 지나가요. 1년, 4년이 지나갑니다. 4년 후에 이마가 어떻게 변했는가? 자, 이마 얘기를 들어볼게요. 프로시로부터 부르주아적인 요소인 낭만주의를 비판한다고 우리들의 시로부터 시적인 것, 즉 감정적 정서적인 것을 축출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말라빠진 목평과 같은 뼈다귀시가 흥행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30년대 이전의 낭만주의나 감상주의적 경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들의 젊은 시가가 과거의 부르주아 시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유산임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조선일보에 실린 이정부의 시론, 감상주의를 버리라 가운데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대주의에 대하여는 날카롭게 대립하고자 한다. 네. 자,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 그 비판의 중심에 서 있었을 때 감상성과 낭만성,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계급주의 사상을 약화시킨다. 이런 측면을 스스로 비판했던 것과 입장이 달라져 있어요. 결국은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말라빠진 목편, 그러니까 나무 조각이죠. 나무 조각, 목편은. 그러니까 말라빠진 나무 조각은 사실 여기 얘와 같은 거예요. 뼈다귀와 같은 레토릭이에요. 그래서 말라빠진 목편과 같은 뼈다귀 시가 왜 횡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시에서 시적인 것을 축출해버린 결과 말라빠진 목편, 뼈다귀만 남게 되었다. 이 시적인 것이 뭐라고 이마가 얘기하고 있냐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시적인 것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에서 결국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은 시적인 것, 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적인 논리, 조직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 비판했지만 결국 이마가 생각하고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선 같은 것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시에 있어서 이게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런데 여전히 이전의 것들을 내가 추구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30년대 이전의 낭만주의나 감상주의적은 여기서 말하는 건 복고적인 낭만주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시조 또 민요 이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퇴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김기림의 얘기에서도 그 당시 모던보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걸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진보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문인들은 이러한 생각이 더 강했죠. 그래서 과거로 퇴보하지 말자. 과거 것과 우리 낭만주의는 달라져야 된다. 단순히 어떤 감상성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현실이 아닌 먼 곳을 노래하는 것, 지상이 아닌 천국을 노래하는 것, 이 땅이 아닌 어디 먼 외국 이런 것을 노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옳지 않은 낭만주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는 낭만성을 재정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기의 이런 논리에 따라서. 기계주의에 대해서 날카롭게 대립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낭만적인 게 필요한데 이 기계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이념을 추구하는 이념적인 목표만 더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문학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영희가 얘기했던 그런 문학, 계급주의, 계급성, 이념성을 문학성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었던 그런 문학을 얘기하는 거죠. 기계주의라고 하는 건. 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볼게요. 나는 문학상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낭만적인 것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사실적인 것의 객관성에 대하여 주관적인 것으로 현현하는 의미에서 낭만적 정신이라고 부르고 싶다. 따라서 이곳에서 부르는 낭만적 정신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의 시대, 특정의 문학상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원리적인 범주로서 추모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문학에 있어 사실적 이권, 서서적인 것과 낭만적 이권, 서정적인 것은 진실로 원리적인 양대의 범주다. 네, 이렇게 재정의하게 됩니다. 낭만성, 낭만주의, 사실 낭만주의라고는 하지 않고요. 낭만성 내지 낭만적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재정의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반대하던,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과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마는 결국 이걸 재정의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정의하느냐? 주관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낭만적인 것이라고 부르겠다. 아까 말했던 시의 원리,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 주관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낭만적인 것, 낭만성 내지 낭만적 정신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낭만적 정신이라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의 시대나 문학상의 경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프랑스 낭만주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복고적인 낭만주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상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낭만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원리를 얘기하는 거다. 즉 원리적인 범주를 하면 주관적, 서정적, 감성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시에서는 반드시 포기될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범주가 있다. 서사성, 서정성 이 두 가지를 시가 다 갖춰야 된다.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뼈다귀 시 논쟁이 남긴 것이 뭐냐. 이마가 이 1930년대 중반에 낭만성 담론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뼈다귀 시 논쟁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고요. 이마의 시세계에서 보더라도 혁명적 로맨티시즘 내지 사회주의적 로맨티시즘이라는 장르적 영역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 논쟁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이후에 벌어지는 뭐 기교주의 논쟁이든 이 많은 내용 형식 논쟁을 이해해야만 본질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논쟁에 있어서도 이 낭만주의 내지 낭만성, 낭만적 정신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서두에서 낭만주의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 우리 문단에서 그거를 혹자는 특히 외국 문학 전공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낭만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 걸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낭만주의는 계속해서 이 자체 우리 특수성에 의해서 어떻게 낭만주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낭만성이 우리 현실에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두고 계속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고 또 적용하고 응용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말하는, 유럽에서 말하는 낭만주의와는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이해하고 우리 낭만주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인들이 유럽의 현실을 잘 몰라서 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임화의 우리가 과정을 쭉 보면 낭만적 정신을 정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맥락과 얼마나 많은 개념 정의와 토대가 필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나온 게 이 현해탄이고요. 여러분이 봐왔던 해협의 로맨티시즘. 왜 로맨티시즘을 이렇게 제목에까지 내세우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맨티시즘과 이 임화가 제목에 내세운 로맨티시즘은 다른 거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 뼈다귀시 논쟁 그리고 임화의 낭만성에 대한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를 먼저 보긴 했지만요. 자, 한번 다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는 1920년대, 30년대를 봤죠. 이 논쟁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또 깨졌네요. 또 멋있게 썼는데. 자, 맨날 잊어버려요. 글꼴 포함해서 저장하는 걸. 문학의 정치성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시는 특히나 더 극단적으로 이 두 개의 세력이 대립했죠. 문학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행동주의 문학가들. 문학으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 문학은 사회 변혁의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뼈다귀시 논쟁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핵심적인 걸로 정치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두고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내용 형식 논쟁이든 또 뼈다귀시 논쟁이든 낭만성 논쟁이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2024년에 살고 있는데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느냐? 이 논쟁은 이미 20세기에 끝난 논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1세기에 말하는 문학의 정치성이란 무엇인가? 제 주장이 아니라 자크 랑시에르라는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가 21세기의 문학의 정치성을 감각적인 것의 나눔이라고 보았어요. 이걸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감성의 분할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감각의 분배 내지는 감성의 분배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크 랑시에르가 말하는 거는 문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우리는 순수 문학의 후예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다지 오래되지도 않았죠. 100년도 안 됐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한쪽의 주장, 즉 축출되어 버린 한쪽이 누구냐면 문학을 행동주의로 여겼던, 행동주의의 범주에서 파악했던 세력들이 완전히 우리 문단에서 축출되어 버린 그 후예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문학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생활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치병자로 몰아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정치의 잘못도 큽니다. 물론 커요. 왜냐하면 우리 일주일 사이에 우리의 피로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개인의 삶, 우리 단체, 전체주의 입장에서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정치는 결코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가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이 역사이고 우리 삶 자체, 개인의 삶 자체가 역사이듯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혐오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이 삶과 사람을 반영할 수밖에 없죠. 삶의 이야기이고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치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크 랑시에르는 그런 점에 있어서 진보적 철학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저 역시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순수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호를 외쳐야 정치적인 게 아닌 거죠. 이 자크 랑시에르가 말하는 감각적인 것의 나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결국은 이 21세기에 발휘할 수 있는 정치성이라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19세기에 많은 이 투쟁가들이 얘기할 때 선전선동해야 된다. 계급주의 사상을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죠. 많은 것이 그동안 변했어요. 감각적인 것을 나눔으로써 정치성이 발휘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이 랑시에르의 표현에 의하면 목 없는 자들, 이 목이 아니라 목, 기억, 시옷, 목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각적인 것의 나눔이라고 얘기해요. 이 목 없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 보고 듣는 것을 감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사람들,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그런 기회조차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랑시에르는 목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 목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들의 감각이 나눠지는 것, 그들이 듣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보는 것이 우리 사회에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정치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많은 우리 사회가 지금 막 거리로 나와서 투쟁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정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치와 과연 동떨어져야 되느냐 문학이. 그건 삶이 과연 정치와 동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성 있는 주제가 갑자기 되어버렸는데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진, 물음표로 남겨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수업을 마치면서 공유하고 싶은 게 사실 한강 내일인가요? 상 받는 날이? 지금 그 뉴스로 막 도배되어야 될 시기인데 다른 뉴스로 도배되고 있지만 이 한강이 어젠가 그젠가 또 잘리네요. 잠깐만요. 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니까 그냥 딱 봐도 4개의 질문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 한강의 질문, 특히 이 정치적인 사실, 우리가 한강에 소년이 온다가 정치적인 얘기를 다뤘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사상적인 의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한강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다루느냐, 소년이 온다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뤘어요. 개인의 얘기를.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보고 있는 증언을 다룬 것을 문학 작품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 한강은 그 속으로 들어가야 이걸 사실 쓸 수 있죠. 그 얘기들을 고백적으로 하면서 2개의 질문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이 작업을 할 때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했냐면 과거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거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이 이 수업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질문이었는데 이 수업을 거의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한강이 또 우리 수업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질문을 결국은 함으로써 한강은 이 소설의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광주 5.18 민주화 항쟁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이 질문으로부터 써냈어요. 그리고 한강이 고백할 때 결국 어떤 구호를 외치지 않았어요. 이 독재 정권 나쁜 놈이야, 타도하자, 권력은 국민에게, 이런 구호를 외치는 대신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지옥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까지 어떤 고통과 상흔을 남기는가를 증언함으로써 다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 쓰고 있어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느냐. 이 소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는데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수업 여러분 왜 시험을 안 보느냐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건 시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외워서 뭔가를 쓰고 평가받는 영역이 아니라 깨닫고 느끼고 성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굳은 결심을 하고 시험을 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싸! 이렇게 하기 전에 시험보다 더 무거운 과제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뼈다귀신 논쟁은 잊어버리더라도 한강의 이 수상자 강연은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결국 제가 멋진 말을 하고 이 수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한강이 너무 멋진 말을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덧붙일 수가 없게 됐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